일단 요 강의는 지금 PC님은 누구실까? PC님, PC님. 자, 이 강의는 현재 제안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님이 결정을 못 하셔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제 표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음,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올인원 중소기업 경영지원 컨설팅에서 기업의 전체를 보는 컨설팅을 지향한다는 얘기고요. 이 기업은 뭐 이제 뭐 승계라든가 그럼 여기 사장님이 이제 50대 중반이세요. 50대 중반이신데 뭐 승계 문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항상 이제 50대 중반의 승계 문제는 자녀들이 물려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M&A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기업이 좋은 쪽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등 회계 분석을 해보니 음, 회계 분석을 해보니 좀 재무적으로 세무사 사무실도 문제가 있고 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과 또 지나치게 가지급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분석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멤버십 방에는 제가 요 제안서 올려드린 것 같은데 없으면 멤버십 공유 노션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팀장님들은 우리 회사 노션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 계산서 분석 요약은 이게 큰 건 없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볼 건 없는데 이 작은 것들이 지금 요 써 있는 1, 2, 3, 4, 5번, 5번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1, 2, 3, 4번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회사의 거의 모든 회계 장부를 망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게 또 꼭 세무사 사무실의 잘못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님과 이 기업의 격리팀, 회계팀의 잘못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세무사 사무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세무사 사무실도 뭐 처음에는 그랬겠죠.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뭐 요구하는 것도 지치니까 이제는 뭐 그냥 뭐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는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을 했고, 뭐, 세무회계 리스크 진단 성격이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계산서 3개는치만 봤기 때문에 정보가 제약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한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계장 원장을 봐야 된다. 전계장 원장, 특히 가지급금 원장은 무조건 봐야 되는데, 가지급금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가지급금은 숨기는 가지급금이 있고 보여주는 가지급금이 있어요. 장부에. 그 내용을 좀 가지급금 장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 더 좀 파일 분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누락이 됐다. 그다음에 정규 오류 수정 손실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사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건 솔직히 저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정에 그냥 써 있는 거라 왜 발생했는지 사유를 모르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개념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로 보고 법인세를 더 내잖아요. 그렇죠? 입금 산입돼서. 그 부분이 과다합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회사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발생 내역이 의심이 되는 가지급금. 그러니까 발생 내역이 의심이 되는 가지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 증빙이 없거나 뭐 가공급여이거나 쉽게 얘기하면 대표님들이 가져가지 않은 가지급금이에요. 그다음 여러분들 그 가끔 세무조정 계산서에 보면 대표님들 그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을 세무조정 계산서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서 CEO 퇴직금도 일배수로 해놔요. 혹은 뭐 퇴직연금 가입이 돼 있으면 퇴직연금 가입에 돼 있는 내용만 배수를 보여주는 그 세무조정 계산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실 때 그 CEO 플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관, 퇴직금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뭘 받으셔야 되냐면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받으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대표님들한테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도 같이 주세요. 그래야 사실은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님의 퇴직금은 우리가 비상장 주식 계산할 때 이 대표님 퇴직금 포함해서 직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그 여러분들 멤버십하고 우리 회사 팀장님들한테 만들어드린 엑셀 비상장 주식 평가에는 통당 부채 등의 부채 마이너스 계정이 없어요. 그래서 노멀하게 평가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충당 부채까지 다 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표님의 퇴직금이 3배수일 때는 1배수일 때보다 자산 가치가 2배수가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만큼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상장 주식 가치가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 확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대표님의 퇴직금 배수가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1배수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퇴직금 추계액을 봐야 제가 대표님에게 정확한 비상장 주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뭐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정관이 따라와야죠. 왜?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3배수가 돼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비상장 주식 계산할 때 대표님 퇴직금 3배수를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아서 공제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1배수가 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 하나 더 할까요? 가지급금이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회사 하나를 넘기라고 하고 있어요. 뒤에서 설명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넘겨야 되는 회사의 퇴직금을 대표님이 받아서 그걸로 일부 가지급금 상계 처리를 하려면 퇴직금 배수가 3배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분석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세무사들 험담을 안 해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한 게 기초적인 세무관리 오류가 너무 많다. 이 세무사무실의 자의적이며 독단적인 결산 업무 처리가 추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자체에 세무사무실 교체를 검토해라라고 쓰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세무사무실 교체를 검토하시라고 쓸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두 개예요. 제가 회사 이름이라고 쓴 건 여러분들이 제안서 쓰실 때 여기 회사 이름 쓰라고 한 거니까. 자,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이제 이 대표님이 주식회사 A는 오래전부터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 가지급금이 한 20억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B는 이제 한 6년, 7년 됐는데
이 회사가 동일하게 이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는 뭐 기존에 가지급금이 발생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B라는 회사는 이 가지급금이 A라는 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세무조정 계산서의 오류들도 동일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지급금 발생 상황이 주식회사 A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니 최소 3개년 이상의 세무 파일을 검토를 해야 당신네 회사를 좀 더 제대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연도별로 좀 오류 내역이 굵직굵직한 걸 적어보면 2022년도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율 적용 오류. 이 회사가 지방에 있거든요. 지방은 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율이 30%예요. 근데 이 회사는 20%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20%는 어디냐면 수도권이거든요. 그쵸? 아시죠? 그다음에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적용을 했는데 2022년도 당시에는 통합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가 아닙니다.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20%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따라가는 세액공제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잖아요. 근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누락이 됐으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 중에 뭐 1261만 1670원 이런 거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죠. 전형적인 기장 실수 사항이다. 증빙이 누락됐거나 어떠한 사유로 현금 결제를 했든 뭐 했든 간에 나간 돈에 대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지출 결의서든 뭐 적절한 그 부가세 처리는 할 수는 없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증빙 등을 만들어서 가산세를 내더라도 처리하는 게 좋은데 이런 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냥 바쁘니까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산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런 항목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도에도 원천 납부세액이 누락이 되고, 원천 납부세액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잠깐 다른 PPT에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려 볼게요. 역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오류. 가지급금이 하도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현황 보고를 따로 참조를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4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오류 사항들이 매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아주 뭐랄까, 관행에 따른 그냥 기장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장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모르겠고, 그냥 적정 수준에서 법인세 내고, 크게 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냥 이렇게 세무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대표님 이것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법인세를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그래서 일단 세무회계 관리 개선을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컨설팅을 하시니까. 자, 일단 기초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세무대리인을 교체하시고 증빙 자료 관리를 체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컨설팅하고 우리 팀장님들 강의를 하면서 무슨 관리 시스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 하시는데 여러분들 시스템이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 내가 접근해 보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 노력, 뭐 호기심 이런 게 있어야 좀 더 이제 좋은 컨설팅을 해나가실 수 있는데 그냥 현재 하는 컨설팅의 어떤 여기서만 계속 돌아가면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되면 좋은 컨설팅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회계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뭐 어려워요. 사실 어떤 A라는 회사에 그냥 자금 일부 쓰게 만들어주고, 뭐 자금 수지 계획 쓰게 만들어주고,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게 회계관리 시스템이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이렇게 맞춰가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회계관리 시스템 하면 뭐 ERP, 더 좋은 프로그램. 그래서 대표님들도 제가 이렇게 회계관리 시스템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풀어서 설명드리는 게 그냥 간단하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행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뭐 시스템을 도입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최종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기적으로 리뷰가 필요한데 최소 분기 단위의 세무 점검을 해라.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은 별도 관리를 해라. 응? 별도 관리를 해라. 그리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엄청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시고 예산 수립이라는 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혹시 그 가계부 쓰시면 우리가 매달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경우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보험료가 200만 원이 나가, 뭐 핸드폰 요금이 20만 원이 나가, 뭐 내가 생활비가 100만 원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뭐 20만 원이야. 그러면 그게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정말 좀 작업을 해가지고 기업체에서도 1년 정도 보니 우리 회사에 뭐 원가 판매 관리비가 평균 각 계정 과목별로 얼마 정도 나가더라. 혹은 이제 앞으로 사업과 맞춰가지고 예산 수립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10월 달 예산 수립을 해놨어요. 다음 달 예산 수립을 해놔서 총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실제 10월 달에 쓴 걸 보니까 1,100만 원이더라. 그럼 이 100만 원이 어디서 더 나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금 수지 계획표를 작성해서 현금 흐름표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하자. 이건 뭐냐면 결국은 기업의 신용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이제 신뢰가 신용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강화를 해서 회계 관리 업무를 분권화 시켜라. 이건 이 기업은 가능한데 여기는 좀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 좀 뭐 좀 아주 작은 기업은 최소 이거는 해야 됩니다. 자, 입력까지는 누가 하는 거냐면 경리가 한다 그러면 승인은 대표님이 하셔야 돼요. 승인은. 이 부분은 사실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표님들 중에, 자, 어디에 100만 원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땡땡 기업에 100만 원 보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여직원이 이제, 우리 인터넷 배킹을 통해 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요. 그 100만 원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한테 보고는 했어요. 자, 이걸로 끝나면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100만 원 보내는 실행 단추를 대표님이 누르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안 되면 최소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런 곳에서 횡령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회계 관리 업무는 사실상 분리시키는 게 안전한 겁니다. 자금 집행 분리하라는 게. 그다음에 최소 반기는 회사 자체 내에서 감사 체크리스트를 운영. 이거는 예산 수립 실행이 되면 한번 감사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현찰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왜 수금이 안 되지? 이런 정도는 사실상 엑셀표 몇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면 최소 대시보드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일단 신뢰도 높은 세무사 사무실, 세무대리인을 확보하시고 단기 결산을 하는 곳으로 내부 회계 관리 교육을 하십시오. 컨설팅을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같은 외부 컨설턴트들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투명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현금 흐름 관리를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전문가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조만간에 외감이 될 거라서 외감이 되면은 디지털 회계 관리 도입을 검토해 보자. 이건 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요즘 디지털 회계 관리하는 데 많습니다. 외감이 되면 저는 추천합니다. 아니면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쓰든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무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 회사의 가지급금, 이 회사는 지금 대표님이 가장 큰 고민이 가지급금이에요. 자, 가지급금을 보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네 글자예요. 전기 2월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전기 2월 10억. 배요. 자, 날짜를 보세요. 2024년 1월 1일이에요. 2024년 1월 1일. 요것도 2024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9천만 원 빌려가진 않겠죠.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다. 전기 2월이라고 적혀 있는 10억은 장부상에 가지급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여라고 되어 있는 9억은 510은 내 전화번호인데 누가 510으로 들어오시나? 응? 음. 대여라고 되어 있는 9억 원은 여기서 장부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입니다. BS에 가지급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차변의 가지급금이 20억이고 대변이 10억이고 이 차변의 가지급금 10억, 이 20억이 이 회사의 총 가지급금입니다. 자, 가지급금 항목이 뭐 언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형태로 대표님이 가지금 빌려가지 않았겠죠. 이런 경우는 추정컨대 제 생각에는 미신고 인건비일 확률이 좀 있고 혹은 100만 원씩 나가는 어떤 증빙을 뭐 못 갖추는 이 증빙이 없는 지출일 수도 있어요. 무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세요. 회수도 100만 원, 100만 원 회수했어요. 이건 뭐냐면 가지급금이 지금 세무기장을 이게 현금 개정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 현금 개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우선은 오늘 강의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지급금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쓰여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A라는 회사예요. 주식회사 A고 요거는 이제 이 회사는 한 17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자, 이 회사는 주식회사 B는 이제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됐는데, 자, 여기가 1월 1일, 1월 2일로 돼 있네요. 그럼 왜 2일로 돼 있을까? 1일로 해야 되는데. 자, 대여 8,400만 원. 그리고 최종 가지급금은 1억 9천이 됐어요. 자, 이 회사는 가지급금을 다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어쨌든 가지급금 늘잖아요. 똑같잖아요. 200, 100. 두 개의 회사인데, 두 개의 회사인데, 대표님이 이딴 식으로 뭐 가지급금을 갚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100만 원 갚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문제가 뭘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왕창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급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매출의 이중 기록 이건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비용 사용을 누락하거나 이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하는 경우에요.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체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증빙자료를 줬는데 잊어버렸거나 누락시킨 겁니다. 증빙 없는 지출은 회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좀 진한 체크 표시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가지급금이 발생됐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신고 인건비도 있느냐 그랬더니 꽤 오래전에 미신고 인건비가 좀 많았었다. 그래서 이걸로 상당 수준의 가지급금이 좀 발생했다라고 대표님 인정.
대표이사 개인 사용은 없어요. 대표이사 개인 사용이 없는데 지금 가지급금이 A라는 기업은 20억이고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쌓인 거예요. 거의 한 17년, 18년. 그리고 새로 생긴 7년차 된 회사도 1억 9천이 쌓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최근 2024년 한 해 동안 또 1억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가 주식회사 A가 1억 1,500입니다. 그럼 이것만큼의 뭐를 더 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곱하기 이 회사의 법인세율이 10%다 그러면 1,100만 원 세금 더 낸 거고 20%다 그러면 2,200만 원 세금 더 낸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제 지금 요 B 회사는 지금 업무무관 자급 이자가 2억 26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나중에 점점 늘어나면 A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1억인데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그 법인세 사무소식 가지고 세금 계산할 때 얘기했죠. 결산서상 손익계산서에 있는 IS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억, 입금산입, 손금산입. 그럼 이 회사는 입금이 1.1억, 1.2억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 회사는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이 무려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당기순이익 더하기 입금산입 항목이 그냥 가지급금 때문에 1억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 때문에 자 2천만 원을 세금을 더 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10년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는 가지급금 때문에 세금만 2억을 더 낸 거예요. 그쵸? 매년 2천만 원씩 10년이면 거기에 또 뭐 있어요? 대표님에 대한 미수 수익, 그거에 대한 상해 처분에 대한 소득세,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가지급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뭐 상환 방법은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 뭐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뭐 급여 상여금.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이 가지급금을 한 방에 해결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하는 게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고, 배당도 받아가시고, 퇴직금을 사실상 지금 쓸 수는 없고, 혹시 뭐 특허가 있냐, 뭐 이제 주식으로 이제 액면 소각을 하든 방법, 그 다음에 재무 상황 점검해가지고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 잡아내서 이제 이렇게 경정 청구라든 수정 신고를 하든 기본적으로 그 한 거고 그걸 처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가지급금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지급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가지급금 상환 솔루션은 장기간으로 가는 것이고 또 장기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해요?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방을. 응?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급금 예방을 좀 하셔라. 지출 증빙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임원 보수도 좀 현실적으로 하시고, 실제 당신이 CEO가 빌려간 거면 소비대차 약정도 쓰고, 분기, 반기별로 내부 감사해서 가지금 잔액을 검토하는데 누구랑 세무사랑 같이 해라. 소통 좀 하시고 법인카드 관리도 잘해라. 근데 중소기업이 법인카드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주말에도 막 써, 주말에도. 그리고 이런 거 잘하려면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요. 이거 가지고 가서 대표님들하고 이거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 그러면 대표님 가지급금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컨설팅을 하려는 마음이 더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그래서 상환 로드맵을 2025년부터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일단 보수랑
배당으로 가지급금의 일부를 상환해 나가는 플랜을 장기간에 걸쳐서 잡아주시고, 주식회사 A의 건물은, 건물은 이 법인 소유인데, 토지는 대표님 개인 소유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어,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가지급금하고 일단 상기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가지급금하고 일부를 상기하십시오. 대체. 제가 대체라고 해놨죠. 왜 이걸 하냐면,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전세,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줄어들죠. 물론, 어,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그 대표님 소득세도 줄어들지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간주 임대료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간주 임대료는 2025년부터인가 아마 3.5%인가 그래요. 가지급금 이자는 4.6%입니다. 결국은 1%라도 간주 임대료가 이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회사 A를 주식회사 B로 팔자. 그러면 주식을 양도하는 거죠. 주식을 양도하면 내가 주식회사 B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양도 대금을 받는 거지. 회사 값을 받는 거지. 거기에 자산 및 영업권 평가해가지고. 그러면 그 대금 받은 거를 가지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 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를 팔므로써, 주식회사 A를 팔므로써 대표님은 A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도 받고. 그러면 이 정도면 20억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플랜을 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 로드맵을 그려주고,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일이랑 원장 분석. 주식회사 A의 가지급금 추정 약 20억 수준입니다. 일시상환 플랜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주식회사 B의 경우는 2억 수준입니다. 주식회사 B는이에요. A는 이미 발생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세무 파일 검토나 원장 검토 등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상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B는 한 3년 이내에 발생된 가지급금이 많아서 가능해요. 3년 정도는. 그래서 여기 주식회사 회사 이름은 B예요. 이렇게 일단 자, 여러분들 이게 2차 미팅 들어간 어떤 일종의 이제 컨설팅 제안 파일인데 여기에 너무 자세하게 써주시면 안 돼요. 얼마 제가 예전에는 얼마가 다 써줬는데 대표님들이 요즘 영악해져 가지고 얼마 써주면 남 시켜. 예전에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아주 막 쌍욕하는 여자 대표님이 한 분 계신데 내가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주고 진짜 다 그려줬어요. 자기 세무사 불러서 일 처리 다 하고 뭐 내가 전화할 때 뭐 보험 가입하는 게 싫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진짜 제가 욕 잘 안 하거든요. 그 아줌마한테 맨날 속으로만 막 쌍욕해 쌍욕. 그 이후로 제가 숫자 써 있는 걸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한 제안을 가져가면 이 양반들이 그것을 세무사들 보여주면 세무사들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뭐 제 데이터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거 막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주식 이동 문제 때문에 제 거래처 대표님, 관리이사 그 기업의 세무사, 저 이렇게 네 명이 앉아서 점심 먹고 이제 주식 이동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세무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사님 의견 얘기하고 서로 이제 합의를 봐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차피 세무사님이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이 A, B인데 A, B를 결정해 주시고 저는 지금 이 그 주식 이동에 대한 플로우와 그 다음에 이 플로우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들을
저기 뭐야, 제안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세무사님 미팅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 12월에,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만나는 회사가 어려운 게 외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일반 그냥 외감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해도 되는데 외감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세무사님하고 같이 미팅을 좀 하자. 그래야 저도 확실하게 일을 끝낼 수 있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너프하게 탁탁 쓴 이유가 여러분들 그 2차 미팅까지 제안서 들어가실 때는 매우 디테일하면 좀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솔루션 해줄 건. 뭐 예를 들면 뭐 고용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쓰셔도 돼. 그거는 뭐 뻔하게 나오는 게 확정된 숫자니까. 근데 이렇게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어떤 디테일한 숫자, 일자, 세금 이런 디테일은 컨설팅 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실제 돈 받고 컨설팅 하실 때 쓰시고 그 전에 제안은 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 재무 상황을 좀 이제 계속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A라는 회사를 분석해 봤더니 기업 재무 성과가 매우 긍정적이다. 2024년은 이 2023년 대비 45% 매출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시장 확정력이 늘어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이제 수익성은 좀 낮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개년치 매출액 추이 66억, 68억인데 2024년도에 거의 100억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좀 낮죠. 66억이라는데 1억 8천, 2억, 3억밖에 안 되니까. 당기순이익도 낮죠. 뭐 자산 총계는 뭐 좀 약간의 성장 추이. 부채도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27억, 28억, 29억. 이 회사의 문제가 뭐예요? 가지급금이 자본하고 똑같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주식수, 현재 주식 가치 계산해 보니까 23억 정도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문제가 있고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거 뭐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요즘 작업하지 않아요. 요즘은 챗GPT도 좋고, 이 자료들은 또 저기 그 크레탑에 나온 자료들을 약간만 가공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잘 필요한 요 제안서는 다 드렸으니까 요 제안서들은 이미 크레탑에 있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만 가공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상품 판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품 판매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회사를 보실 때 영업이익을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판매 능력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외적인 거라 그래요. 근데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는 대내적인 거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개선할 수 있어요, 개선. 음. 어쨌든 이게 매출이 증가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동종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으니까 이 회사는 고비용 구조, 수익성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갑자기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 외주 가공비가 늘었어요. 이것은 뭐 공장이 적거나 생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외주 가공비가 늘었다라는 건 내가 지금 98억 매출을 했으면 실질적으로는 60억, 한 70억 정도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머지 30억은 그러면 외주 가공을 줬다는 거잖아요. 자, 외주 가공을 주면은 그만큼 뭐가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뭘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30억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을 더 들이든지 아니면 뭐 외주 가공 그건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 유동 비율도 양호한데 이 가지급금 제가 여기 대여금이라고 쓴 건 기분 나쁘지 말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가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이자 보상 배수는 1 이상이라 해야 되고 무조건 1.5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대기업 기준이고 중소기업은 2 이상이 좋아요.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에 그 캐파가 작잖아요.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음, 캐파가 작다는 게 뭐냐면 원점이 팀장 헷갈렸어요.
자, 페파가 뭐냐면 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1억, 2억 이 정도, 뭐 3억 이렇잖아요. 대기업은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재 영업이익이 3억인데 이자가 1억이에요. 그럼 이자 보상 배수가 3배수나 되잖아. 그쵸? 그죠? 근데 이자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자가 1억 5천이나 2억으로 늘어난다. 가정을 들어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대로 3억이다 그러면 이자 보상 배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쵸? 이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영업이익의 분자야, 분모야. 이게 작으니까 이자가 그 쉽게 얘기하면 이자에 영향을 주는 이자율이나 영업이익률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은 이자 보상 배수가 급격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5, 대기업은 1.5면 보통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이자 보상 배수가 1.5다 그러면 괜찮네, 양호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컨설팅 하실 때 2배 이상의 이자 보상 배수가 2배 이상의 영업이익 관리를 목표로 하시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나 매출이 하락할 경우에 재무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기업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대출해 줄 때 이자 보상 배수 자 금융권은 당기 순이익 잘 안 봅니다. 영업이익을 봐요. 근데 사실은 에비타를 봐야 되는데 에비타를 보는 게 더 맞는데 사실 뭐 중소기업을 누가 에비타를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에비타까지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재무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자 다음 장 볼게요. B예요, B. 재무 상황 A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재무 성과는 긍정적이다 보고 현재 총자산하고 요거는 이제 동종업 비교입니다. 동종업. 요것도 크레탑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동종업 비교하는 거예요. 동종업 상위 25% 재무 상황. 이건 2003년 기준이다. 크레탑은 아직 2024년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매출액은 동종업 대비 큰 격차로 상회하고 있다. 근데 상위 25% 기업 이익률 대비 이익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 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수익성 낮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즉 원가 우위의 경영 전략을 쓰고 있다. 원가 우위라는 것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이트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점점 그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경영 전략이에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경영 전략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강점은 매출액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장사가 잘 되고 수금이 잘 돼요. 그리고 재고도 잘 돌아갑니다. 왜? 상품이 계속 팔리니까.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라는 거. 이게 약점이 이제 스와트 분석에서 동종 대비 수익이 낮고 이자 보장 배수가 낮고 매출 창구가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납품 거래처가 몇 개 없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까지 이 제품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 구조의 효율을 개선하면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인건비라든가 뭐 원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 위협은 뭐냐면 이제 매출 창구가 단순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고비용 구조가 발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력을 잃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 우위 전략은
시장 경쟁력에서 더 싸게 파는 곳이 나오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동일 제품을. 그리고 재무 관리가 취약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무 불확실성으로 외부 신뢰도가 하락하면 자금이 필요하거나 투자를 받아야 할 때 오도 가도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이 회사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소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특히 멤버십 여러분이나 우리 회사 팀장님들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작은 회사는 이런 스와트 분석까지는 안 필요해요. 근데 매출이 100억, 200억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속된 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싶은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장. 다음 장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B라는 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B라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자, 여기서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고 요건 설명드리고 갑시다. B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10%씩 자녀 4명한테 주식을 줬잖아요. B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그럼 B라는 회사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B라는 회사를 만든 이유는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습니다. 예, 아까 A랑 설명드린 부분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여러분들, 기업 컨설팅 할 때 원래는 보통 그냥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가 재무 통제인데, 재무 관리 통제 시스템인데, 그냥 내부 통제하면 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좀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내부 재무 통제 시스템 설계 이렇게 해놨는데, 자, 통제 목표가 일단 자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회사 자산의 유출, 횡령,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회계 정확성, 재무제표의 사실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법하고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재무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재무 통제 시스템 했더니 무슨 그 뭐 인터넷에 뭐 소프트웨어다, ERP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냥 엑셀로도 만들 수 있고 가볍게 그냥 수규 작업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냥 일개표, 자금 일보, 뭐 매출 매입장, 뭐 자금 수지 이 네 가지만 해도 되고 뭐 법인카드 사용 대장 통장을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보고 가지금 가수금을 보는 뭐 반기 감사 체크리스트 이 정도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작은 기업들은. 통제 분야는 일단 자금, 금융기관 관리, 그래서 자금 집행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었죠. 입력과 승인을 분리해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계 기록을 검증하는 작업, 매출 채권 관리, 매출과 매출 채권 관리, 채권 회수 및 거래처 신용 관리, 매입과 지출 관리, 구매 및 비용 관리, 급여 인사 관리. 이거는 페이밴드는 좀 어려운 항목입니다. 요거는 HR 개념에 접근하는 거고, 여기는 규모가 이제 점점 커져가니까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 보고 체계 및 내부 감사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재무 시스템을 만드시고, 하나 더 제안합니다. 이제 당신네 회사는 매출이 100억 원이 넘어가려 하니 이제 관리회계 개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대표님. 그 대표님이 아셔야 되는 회계 정보가 손익 정보, 원가 정보, 이익 정보, 현금 흐름 등입니다. 이거를 잘 아시기 위해서는 관리회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건 읽어보세요. 에, 재무제표의 뭐랄까 신뢰도, 효율성을 보는 거예요.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정성 있는 회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수익, 성장, 효율을 봅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아마 뭐, 저랑 오랫동안 일해오신 멤버십 여러분들은 제가 회계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기 강의하는 그 회계로 컨설팅의 재무 비율 분석에 또 한번 얘기하니까 그때 들으셔도 됩니다. 다음 장. 관리에게는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운데 관리에게는 나중에 우리 저기 그 멤버십 여러분들 다 강의 들으셨을 테니까 관리에게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공원이익이 공원이익. 그러니까 공원이익은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볼 수 있는 이익은 아니에요.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 기준을 보세요.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이게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공원이익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 공원이익은 뭐냐면 관리액의 개념에서 공원이익이 뭐냐면 손익 분기점을 넘는데 공헌한 이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헌했다 해서 공원이익인데 매출액에서 변동비는 변동원가와 변동 환관비가 있어요. 요거를 빼고 난 이익을 공헌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는 공헌이익 개념만 이해하세요. 이 관리회계 프로그램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는 건 지금 오늘, 아이고, 벌써 1시간 지났네?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 짙은 색으로, 빨강색으로. 자, 공헌이익과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쵸?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는 영업이익이니까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같아. 이 꼴이야. 그럼 영업이익이 제로죠. 요때가 손익분기점이죠. 그러니까 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게 손익분기예요. BEP. 그러면 자, 내가 공헌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려면 공헌이익을 늘리려면 변동비를 줄이거나, 그렇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데 고정비 줄이기가 쉽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눈에 보이는 게 원가 관리, 비용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공헌이익 개념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써볼게요. 매출을 100억을 발생시키고 변동비가 7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헌이익이 30억이고 우리 회사 고정비는 2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억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매출이 요게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플랜이에요. 근데 매출은 플랜대로 100억이 들어갔는데 변동비가 80억이 들어갔어요. 이 변동비는 변동원가도 있고 변동판관비도 있다 그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피드백하기가 쉬워지죠. 그렇죠? 공헌이익이란 개념이 잡히면 공헌이익이 그럼 얼마예요?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고정비가 20억이니까 영업이익은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매출이 90억이 됐다 그러면 왜 목표 달성을 못했는지. 자, 여기는 변동비가 계획보다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개선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자, 원가 구매팀에서 킬로그램당 1kg에 100원에 살 수 있는 걸 얘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120원에 샀어요. 그러면 구매팀의 성과평가는 B. 그런데 다행히 생산팀에서 1kg당
목표는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관리를 잘 해가지고 12개를 만들어서 냈어요. 그러면 생산팀은 성과 평가가 S,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책임회계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회계 개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중소기업의 큰 기업들만 해당될 거예요. 책임 중심점 단위를 부서별로 할 거냐, 사업부별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결국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현금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기 뭐 원가, 조업도, 프로핏 이거는 좀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는 있으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우리 멤버십 여러분, 우리 팀장님들 중에 좀 이제 컨설팅의 깊이를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요즘은 그 AI, AI가 잘 돼 있으니까 공헌 이익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공헌 이익 관련해 가지고는 강의들 하는 그 회계사 교수님들 계시니까 뭐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더 어렵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저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수준은 지금 된 것 같으니. 자, 다음 장. 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 기대 효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영 리스크 감소, 경영 효율성 증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시장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핵심 역량 집중.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은 초기 진단 및 맞춤형 플랜을 수립합니다. 이거는 제가 구독형 컨설팅 제안서 올린 거에 있는 내용을 이 회사 제안하느라고 갖다 붙인 거니까 제가 구독형 컨설팅 제안서 강의 한번 해드렸나요? 유튜브에 없으면 안 했겠죠. 구독형 컨설팅 제안서 강의도 만약에 안 했으면 10월 달에는 명절 끝나고 우리 추석 지나고 줌 강의를 좀 일찍 할게요, 그때는. 구독형 컨설팅 제안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컨설팅 수수료도 지나갈게요. 이건 뭐 내 마음대로 만든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좀 보세요. 이것도 일단 제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한 5분만. 이거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지사장님이 행사하시는데 가서 잠깐 대표님들 강의한 건데, 요걸 다 보여드릴 건 아니고, 자, 이거 공유가 됐나? 잠깐 공유 확인 한번 할게요. 공유가 돼 있네요. 지금 사무소식 가지금 재무관리 내용 보이시죠? 한 분만 대답해 주세요. 이 화면 보이시나요? 한 분만 대답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세무조정 계산서 분석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만 보세요. 사무소식 보실 때 아까 가지급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회사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그 가지급금 회사가 이 회사는 좀 여기 보시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7억이에요. 그리고 입금 산입이 7천만 원, 뭐 송금이 5만 7천 원 해서 차가감 소득 7억 3천, 각 사업연도 소득이 7억 3천인데 이걸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 멤버십 여러분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보실 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뭐 5억이다, 10억이다 그거에 20% 30%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가 10% 20%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요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가지급금이 얼마나 심각하냐. 자, 아까 회사가 주식회사 A라는 곳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약 1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아까 인정이자가 얼마였죠? 1억 1,500만 원이 좀 넘었잖아요. 입금산입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입금산입이 되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의 송금산입은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금이 많아. 송금은 그냥 선급 비용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5만 7천 원. 자, 그럼 이 회사는 여기는 그냥 제로라고 할게요. 우리 빨간색으로 쓰는 데는. 그러면 손익계산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차가감 소득 이꼬르 보통 기부금이 뭐 있거나 없거나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하면 이 회사가 얼마냐면 2억 1,500이 세금 대상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되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2월 결성 비과세 소득권 거의 없고, 2월 결성금은 작년, 재작년 뭐 계속 마이너스 정도인데 거의 드물어요. 결국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자, 이 회사의 과세 표준은 결산사상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1억인데 이 회사의 과세 표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억 원이 아니고 2억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억 1,500만 원이 되면 자, 법인세율을 뭐 19% 이거 좀 헷갈리니까 그냥 20%로 할게요. 자, 2억 이하면 얼마예요? 2억 이하면 10%고 2억 초과 200억 이하면 20%잖아요. 물론 1,500만 원에 대해서만 20%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세율 구간이 20%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정이자라는 1억 1,500은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찰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내는 거냐면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낸단 말이죠. 이렇게 가지급금이 짜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급금 보실 때 요 입금산익 항목에 지급이제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이 항목이 가지급금이 수십억 단위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나중에 나중에 강의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강의하는 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자, 음소거 하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채팅창에 들린다고 해주셨고. 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요거 제안서 제가 그 노션 우리 멤버십 저 링크에 달아놨으니까 제안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채팅. 네, 감사합니다. 한범수 팀장. 언제 한번 놀러 오셔요. 응? 요즘 우리 한범수 점장님 얼굴 뵙기가 힘드네. 응. 박현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확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확 나가세요. 확 나가시고, 이제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내일이 9월 마감이니까, 9월 마감도 잘하시고. 박현 팀장님 축하드려요. 큰 계약 들어왔대.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